자, TMC 팟캐스트 LP 첫 번째 트랙의 주인공 UFO 드리퍼로 대변되는 커피 인플루언서죠. 제이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LP 시청자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UFO 커피 툴즈라는 커피 도구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인플루언서로도 생활을 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이님을 몇 번 뵀는데 사석에서도 뵙고 공식 석상에서도 뵙고 뵐 때마다 항상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상남자스러운 피지컬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요. 어제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자켓까지 입고 막 부츠 신고 이래서 아 진짜 이 멋을 위해서는 더위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이겨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신 거죠? 관심이 많은데 사실 관심이 많이 항상 있진 않았어요. 관심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뭐 항상 패션을 좋아했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옷을 옛날부터 좋아한 줄 아는데 사실 옷을 좋아하게 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커피 업계 쪽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패션 쪽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유니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GML이라는 카페도 하고요. 거기 대표님 두 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멋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멋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멋있어지면은 내가 하는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도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겠구나.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볼품없이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며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장르를 만나서 그래서 요새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게 또 뭐 좋은 아이템을 입고 착용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건데 제이님 피지컬하고 이 약간 아메카지 스타일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이 스타일이 너무 찰떡으로 잘 맞아요. 아, 고맙습니다. 키가 한 189? 0.7이에요. 0.7 몸무게가 110? 그렇죠. 와, 엄청난 피지컬인데 네. 발 사이즈 300. 그렇죠. 네. 네. 아, 많이 기억하시네요.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옛날부터? 운동을 거의 10년 이상 해오고 있죠. 그 맨날 뭐 3대 500, 3대 500 하는 그 3대 운동을 했고요. 파워리프팅. 그래서 3대 몇 가지 그러면? 619까지 했습니다. 네. 인증이 없으니까 이거 뭐 인증 영상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달드릴 저라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쉽죠.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예전에 러닝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네네.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러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러닝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좀 빼고 러닝을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발목도 아프고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네. 그래서 요새는 러닝은 옛날보다는 안 하는데 러닝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도 좋아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스포츠랑 훨씬 더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학창 시절 보냈던 친구들은 학교에서 항상 어떤 팀 스포츠든 뭐든 했다. 네. 뭐 럭비든 축구든 뭐든 했다고 하고 여자아이들도 막 축구를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영향도 받으신 거죠, 어쨌든. 물론요. 네, 그럼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살아가거든요. 교육 받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쉽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여러 가지를 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아마 한국에서 요 피지컬로 운동을 3대 600 이렇게 했다. 그럼 100% 씨름부에서 캐스팅이 들어왔을 텐데, 뭐 농구부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커피업계 오신 걸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이님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리스타 출신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쩌다가 커피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제가 우선 진짜 이 커피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아하냐면 약간 제가 뭐라도 되는 사람 같다라는 착각을 받기 굉장히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면도 있고 제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라고 알려지면 좀 잘못 알려지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도 하고요. 그게 착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커피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스페셜티 커피를 즐겨 드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는 핸드드립 커피를
그 한국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 큐그레이더신 양철한 로스터님이라고 계신데 분당에 네. 그분한테 핸드드립을 배운 이제 커피 스페셜티 커피 1세대한테 배워온 그런 옛날부터 좋아하셔서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죠.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러다가 커피를 학창 시절 때 대학교 때 또부터 정말 너무너무 깊게 파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 이렇게 왔네요. 근데 이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 어머니시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금융권 어떤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잘 성장해오던 제이를 한국에 와서 커피 사업을 하고 드리퍼 장사꾼으로 만든 게 네네. 결국에 어머니가 뿌리신 씨앗이 맞아요. 원인이 된 거라고 맞아요. 봐야 되겠죠? 맞아요. 엄마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근데 엄마보다는 이 한 형이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게 그 네. 형이 홈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그 전에는 그냥 카페에만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홈카페를 하더라고요. 바라짜 앙코가 막 최고의 홈카페 그라인드다라고 했던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 형이 홈카페를 했었고 한 2010년 무렵 뭐 이럴 때인가.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직접 갈고 뭐 이런 거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시작했고 엄청나게 미친 듯이 빠졌죠. 그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한국에 종종 들어오실 때 어머니가 이렇게 내주시던 스페셜티 커피 맛에 매료가 되신 거고 그쵸. 그때 눈을 뜬 거고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셨으니까 항상 해오던 일. 네네네. 네. 차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차 즐겨 드시고 집에서도 아직도 핸드브레잉 해 드시고 그건 아버지도 똑같고요. 둘 다 그렇게 즐겨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서 학창 시절 보내면서 친구들 대상으로 테이스팅 세션 이런 것도 여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학창 시절 때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네. 테이스팅 세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실 제가 이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들어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테이스팅 세션이 뭐냐면 제가 일요일마다 원래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 친구 2명이랑 Sunday Coffee Committee라는 거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마다 커피를 만나서 커피를 내려 먹고 커피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굉장히 소규모 집단이었죠. 3명이었는데 그 셋이서 즐겨 먹다가 그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제가 살던 동네를. 네. 하나가 먼저 시카고로 가고 두 번째 친구도 시카고로 따라가고 그래서 둘 다 시카고에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자랐는데 걔네들은 글로 갔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즐길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같이 즐기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나버리니까 집에 커피는 많고 장비는 많은데 이거를 즐기고 같이 스페셜티 커피를 의논하고 더 같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로운데 아이고 저런 네. 딱하지. 그쵸. 맞아요.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봐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오라 와가지고 커피 한번 마셔봐라. 니네가 마시는 커피랑은 급이 다르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커피가 쓰기만 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커피에서 이런 맛도 나고 이런 맛도 날 수 있다. 안 믿어? 한번 와봐. 내가 공짜로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테이스팅 세션이라는 거를 열었어요. 그거를 열고 사람들 초대하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입소문 타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등록을 해서 저희 집에 와야 하는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부킹을 해야 되는 네, 거구나. 맞아요. 부킹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마다 제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착순 등록제로 예약제로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2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최소 4명씩 왔어요. 토요일마다 저희 집으로. 근데 이게 그냥 아는 지인들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안면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정말. 처음에는 친구들을 불렀는데 맞아요. 그 왔던 친구들이 만족해서 입소문이 나다 맞아요.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라가고 네네.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신청해야 되겠다. 네.
해서 왔던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제이님 저 커피 맛보러 왔어요. 맞아요. 비용은 좀 받으셨어요? 아니요, 다 공짜로 했어요. 이게 저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는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에 이 업계에 들어오는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일꾼으로 들어오는 진입장벽이 저희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네. 어떤 대학교에서 졸업을 해야지 바리스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될 때도 그 어떠한 조건들조차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력서를 존재해야지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조인할 수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고 업계인데 그와 달리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취미로 즐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상 속에 녹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만나는 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편협된 생각이고 그거 바깥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커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게 있는데 약간 못난 아기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얘가 그리 못나지 않다. 정말 좋다라는 걸 소개를 하려면 무조건 공짜로 해야겠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서 이게 뭐야?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 그 호기심을 제가 잘 캡처해서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2시간에서 3시간 가량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스페셜티 커피를 계속 본인들의 일상 안에서 녹여서 즐길 수만 있다면 저는 행복했어요.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있는 업자들도 안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었다고 업자들이 봐야 되네요. 안 한다고.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 받고 이거 맞아요.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 그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알아줘. 근데 제가 이렇게 업자였다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업자였으면 못 했죠. 저는 다행히 스페셜티 커피로 돈을 벌고 먹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샀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고 네. 그게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더 그냥 거기에 신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맞아요. 정말 미쳐 있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부터 잠들 때까지 커피 생각만 했고 추출 생각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내 공간에서 어떻게 더 환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그래서 호스피탈리티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아직도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조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했냐면 친구들이 나가서 뭐 밥 먹자 뭐 맥주 한잔 마시자 이런 시간들 다 버렸어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추출 도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추출 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시간에 더 투자를 하겠다고 집에서 필터를 손으로 다 접어놓고 추출을 다 해보고 커피 컨디션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계속 트래킹하고 로깅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래서 토요일에 손님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내드릴 수 있는 커피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내드리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맛이 없고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동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 이들은 스페셜티 커피에 다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맛있는 한 잔 내기려고. 누가 이렇게 부여한 책임감이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스페셜티 커피 앰버서더가 된 것 같은 맞아요. 그 입장에서 이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돼. 맞아요. 준비하고 데이터 맞아요. 쌓고 추출 연구해서 토요일 날 마침내 딱 보여준 거군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잘 내려야 되는 게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잘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람들 초대했는데 맛이 없으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돈을 안 내고 왔다 하더라도 맞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그쵸. 주말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뉴욕에서도 손님들이 몇 명 왔고요. 아니지. 네, 진짜 대단했죠.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들렀겠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뉴욕에서 왔어요. 진짜로. 네. 이거 좀 MSG가 네, 정말로. 토크 정말로. 초반부터 정말로. 이거 저 증거 자료도 다 있어요. 알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올려드릴게요. 정말 네, 진짜 받을 거야. 진짜로. 네, 진짜로. 그 친구한테 DM을 받든 네네네. 증빙을 받아야 되겠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네. 테이스팅 세션에 관련된 첫 포스팅이 2022년 8월 2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보니까 집에 이제 홈바에다가 네. 마치 그 바리스타 대회 심사위원 테이블처럼 맞아요. 딱 갖춰놓고 또 물도 디스틸드 그 증류수에다가 네. 떨드 웨이브 워터 그거 파우더 써가지고 그 작업을 제가 했었어야 됐어요. 굉장히 심오하게 시작했더라고요. 네. 예. 그 작업을 제가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증류수에 미네랄 타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있기는 했는데 아니요 그치. 서드 웨이브 워터 이런 건 없었어요. 그치. 근데 네.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긴 있었죠. 했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을 상용화는 뿐이지. 예. 제가 했는데 그걸 수입을 딴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쯤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면 판권을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처음 세션 열었을 때 네. 제이도 되게 기대하고 친구들을 불렀을 거고 네. 준비를 많이 하고 불렀을 거고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친구들 반응이라든지. 정말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죠. 그 왜 그랬냐면은 사람을 집에 초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만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럼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라는 거를 매개체로 정말 다양한 대화들을 나눴고, 근데 그 다양한 대화들 안에서 가운데 주제는 스페셜티 커피였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뭔지, 이게 왜 마시는 건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가장의 양질 정보로 그거를 전달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거를 노력을 하면서의 과정 안에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를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먹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는 집에서 홈카페를 즐겨 먹어요. 소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 역할인 거고, 그리고 2시간 반 가량 동안 그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 역할인데 다행히 그런 집중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에서 왔던 친구들과 지금도 계속 교류하나요? 엄청 교류하죠. 네. 그 친구들이 이 커피 깔때기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팔러 다니는 제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네. 난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시끼야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전 굉장히 부정을 오래 아. 했거든요. 저는 스페셜 커피 업계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전에 블랙 앤 화이트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에, 네. 거기 공동 창업자 중 하나가, 제가 랩실에서 금요일 아침에 같이 커피를 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이는 뭔데 왜 팀 커피 자리에 끼냐 소속도 아닌데. 네, 저만 그렇게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금융업에서 일하는데 제 언젠가는 커피 업계에서 일할 거야. 조만간이야. 기다려봐. 그래서 제가 아닐 걸 했는데 이러고 있네요. 네, 그 친구가 그랬겠네. 내 말대로 됐지. 맞아요. 아, 참 행복합니다. 예. 근데 뭐 이거 여담이지만 그 미국에서 사시던 집 환경이 네. 굉장히 좀 좋던데요. 엄청 좋았죠. 좀 이런 여유가 있었나요? 열심히 살았죠. 정말 열심히 살았죠. 아 그래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 공간을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막 돈이 엄청 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편안하지만 스페셜티 커피와 연관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정말 멋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 바 자리들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냥 그러면 그 바를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음. 저는 그게 원래 갖춰진 데 이사 간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항상 침대만 놓고, 침대도 그냥 매트리스만 딱 놓고 바닥에서 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는 공간만큼은 멋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엄청 고민했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으니까 그 의자들이 굉장히 비싼 의자들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 의자들이 굉장히 비싼 의자들이었거든요. 다 중고로 제가 사왔어요. 중고로 미국의 당근 같은 게 있는데 네. 미국 당근에 이베이? 아니요. 네. 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네. 해서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거 제가 다 중고로 사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집 자체가 환경이 좋더라고. 그래서 맨날 제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뭐 얼마 돈도 없었고 뭐 가진 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만큼 왔습니다. 저는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아니, 미국에 제가 인스타그램 포스팅 내리다 보니까 뭐야 집 너무 좋잖아.
속았네. 아니, 네,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절대 얘기하고 다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한 성취다.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비해서는 얘기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아니 미국 나아졌죠. 생활 괜찮은데? 미국은 땅이 네. 커서 네, 이런 큰 집이 굉장히 괜찮아요. 다들 큰 집에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죠. 예. 자 그러면 지금은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상태고 네. 그러면 미국의 영주권을 지금 가지고 계신 상태인 건가요? 아니에요. 아 저는 그래요? 영주권을 포기를 했고요. 오. 네, 영주권을 포기를 했고 영주권을 포기를 한 상태고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영주권 특히 미국 영주권은 네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갖고 싶어서 사람들 난리 나고 골든 비자 트럼프가 발행한다고 하고 비싸게 팔고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그걸 왜 날 주지? 왜 포기를 해?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네. 판단을 했어요. 어떤 사실 식이요? 저도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일단은 시기가 안 맞았다라는 판단을 냈죠.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가족과의 시간이 저한테 더 중요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가족이 다 한국에 있거든요. 네. 사실상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왔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삶의 터전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네,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시간에 대한 전 결핍이 굉장히 컸어요.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가족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할머니 두 분은 아직 계신데 그 두 분과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로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이 시장이 훨씬 더 큰데.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도 건들고 있고요. 네. 미국이랑은 비즈니스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육체적으로 미국에 가 있어야지 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고 문화들을 이해를 하는 게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제 몸값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획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은 3년 정도를 미국에서 더 살아야 됐는데 그거를 봤을 때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영주권은 사실 언제든지 다시 네, 도전해볼 수 있는 거니까. 멋있네요. 어쨌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대국의 그 영주권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권리인데 그걸 어쨌든 포기할 수 있다는 결정이 아직 젊으셔서 그런가. 바보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 어리석은 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냥 나 막연히 나 커피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막연히 온 거예요? 제가 원래 있던 업계에서 떠나와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거에 대해서 1년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스페셜티 커피 업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들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카페 하지 마라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도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카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래서 커피를 위해서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고 미국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죠? 미국의 카페 문화는 제가 충분히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의 카페 문화에서는 나는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게 교만할 수 있는 생각이고 발언이죠. 근데 스페셜티 커피의 본산인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쵸.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스페셜티 커피는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판단한 거죠.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동네 로스터리랑 그리고 함께 일도 했었던 곳이 카운터컬처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로스터리가 저한테는 그냥 동네 그쵸? 로스터리였고 예. 거기 대표님도 그냥 동네 형 같은 존재였고 직원들은 다 친구들이었고 거기서 생두바이어도 친구고 교육자도 친구고 그래서 그런 리더들 옆에서 지내고 배워오면서 아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추렸던 나라들이 세 개예요. 독일,
재밌죠. 독일. 이유는 저랑 커피에 대해서 항상 거의 매일같이 영상통화하고 통화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하던 형이 독일에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그 형은 핀란드로 이사를 가서 로스터리 이제 하고 있고요. 아이카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지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그냥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 카페가 10만 개가 넘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많았죠. 네. 근데 또 알아보니까 10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만. 그 사업자 등록 분류로 네네. 분류되는 게 그거지, 사실상 다른 업인데 카페를 네. 뭐 샵인샵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맞아요. 것들도 포함이 안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보니까 제가 보면 서울에만 수만 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카페들이 소비가 되며 어떻게 그 많은 카페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회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 그런 구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경제, 그런 구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소비 시스템,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접어두고 정말 다 처리했어요. 저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온 거여서 한국으로 가면 그래도 한 3달 동안은 나한테 쿠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집에서 살면 되고 본가에 들어가 살면 되고 차가 없으면은 한국은 걸어 다니면 되고 여러 요소들로 제가 몸이 아프면은 건강보험도 되고 의료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옵션이 호주였죠. 스페셜티 커피 하면 호주. 멜번 커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는 뭘까? 가본 적은 없으세요? 호주?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최근에 다녀온 게 그거구나. 이 당시에는 호주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다 이래요. 미국에만 있어요. 심지어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주에서 주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거진 13년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절반이었거든요. 네. 제가 올해가 나이가 만으로 29살이에요. 아이고. 애기죠. 너무 젊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피부가 좋아 이제 보니까.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 보면은 40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왜 그럴까? 그 색깔 들어가 있는 안경 때문에 그런가?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네. 최소 어리면 30대 중반, 많으면 40대 40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29살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그럼 몇 년생이신 거죠? 96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96년. 제가 한국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인생 절반을 저는 미국에서 지낸 거예요. 특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다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그쵸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랜드 캐년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 안에 있는 슈퍼 관광지인데. 그런 데를 갈 일이 없어요. 아. 진짜 갈 일이 없어요. 뉴욕도 일 때문에만 다니고 그랬지 뉴욕에 가가지고 구경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13년 인생 절반의 삶을 정리를 하고 다른 곳에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면은 그 무서움이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그런 이유들로 한국을 결정을 했는데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너무너무 잘 왔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이었기 때문에 UF 커피 툴즈라는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이 성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표님하고도 이런 팟캐스트를 찍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냥 맘만 먹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로스터리들과 커피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다 가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밀집돼 있고 네, 또 맞아요. 업계도 좁으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로 제가 사용을 한 거죠. 좋죠. 그래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부산에도 정말 자주 갔고요. 대구에도 가고요. 부천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안 가본 데 댓글로 적어주실 것 같은데 안 가본 울릉도 곳이- 가봤냐, 백령도 네. 가봤냐 이럴 울릉도 텐데. 안 가본 곳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원래는 한국에서 카페를 하고 싶었다고 들었는데 네, 역시 10만 개 딱 보니까 아 요거는 내가 못 들어갈 리그다. 이거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나는 내가 하려는 카페는 너무 사업성이 없구나. 그리고 이거를 연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기엔 내 자본이 너무 없다. 이거는 6개월도 못 가고서 내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한국에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UFO 드리퍼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을 단계에 네. 미국에서 오기 전에 한 몇 달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발을 하고 있었고 취미로 드리퍼를 하나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양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게 이제 와타루라는 사람이 일본 국가대표인데 월드 대회에서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으로 2등을 했어요. 그걸 하니까 양산을 해야겠는 거죠.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연결이 되는 접합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랑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한국에서 생산을 했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 계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충분히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네. 경험을 갖고 한국 시장에 왔을 때 네, 한국의 카페들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느낀 점은 뭐였어요? 아 정말 잘 왔다. 왜냐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한국 한국이. 카페들이. 한국 카페들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한국 카페들이 정말 잘하고 계셨고요. 어떤 면에서요? 손님 응대라든지 아니면 커피의 퀄리티라든지 원두를 소개하는 이런 원두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손님들이 일반 대중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카페라는 공간이 소비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한국의 공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약간 자괴감이 들었죠. 저는 한국에 와서 더 미국에서 배웠던 거를 소개를 하고 싶기도 했고 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제가 알려드릴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 마치 선교사가 한국에 오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구나 사실. 약간 나도 뭔가 이들이 모르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 아 나는 미국의 경험이 많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걸 저는 제 비장의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너희들은 이걸 경험 못 해봤지만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봤으니 이거를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희소가치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내 몸값을 올리겠다 했는데 아 이거 말했다가는 망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와서 난 망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어요. 나 너무 수준이 생각 외로 높아서. 너무너무 잘하고 아 계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저도 업계 고였다면 고인물로서 많이 고였죠. 과거에는 커피 유학이라는 표현도 했었거든요. 우리 세대에서 한 10년 전 이럴 때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호주나 미국, 일본 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스페셜티 커피로 너무나 빨리 치고 나갔고 우리는 뒤에서 막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떤 정말 대학교 유학 가듯이 그런 어떤 학습을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발전된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 가서 바리스타 하는 바리스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커피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탑 클래스다라는 거엔 동의를 하지만 미국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오신 분이 미국보다 어쩌면 더 발전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세상 많이 변했구나. 격세지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느끼는 감정. 요거. 네. 예. 그 제가 사자성어를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오비락 이런 거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일장일단. 오비는 맥주 회사 아닌가요? 낙장불입. 모릅니다.
계좌이체 이런 거. 그건 계좌이체 잘합니다. 알아요? 네.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좌이체. 드릴게요 출연료. 드릴 생각이었어 원래. 네, 오케이. 네, 그래요. 근데 진짜 맞아요.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탑 클래스들을 쭉 뽑아가지고 한 상위 1% 정도 되는 브랜드들을 쭉 해서 리그가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브랜드들과 싸웠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가 뭐 혼자서 떠올려 본 적이 있는데 뭐 절대로 뒤처진다는 느낌 안 받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처지는 곳들은 어디를 가나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이님의 인스타그래머로서 네. 포스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최근 활동을 보면 제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000 몇백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커피 인스타그래머보다 활동량이 많으신 걸로 보여요. 이렇게까지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선택이 없었어요. 선택이 없었다라는 거는 저는 해야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쳐야만 했어요. 이게 제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라는 사람을 알리고 제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알리려면 그냥 유명해져야겠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오면서 그 어떠한 가이던스도 없이 그 어떠한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없이 혼자서 해오다 보니까 사고도 많았어요. 하면 안 되는 말도 몇 번 했고 네. 그런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어요. 내가 이 사업을 이 드리퍼를 성공을 시키려면 무조건적으로 올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운이 존재한다라고 믿지만 운도 결국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거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지 운도 온다고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났을 때 저한테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저한테 운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정말 미친 듯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 업계에서 커피 업계에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떠올린다면 그 퍼스널 브랜딩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올리시는 그 타입도 카메라 앞에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시원하게 하는 거. 그리고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처럼 그 한두 줄 정도로 딱 메시지를 요약해가지고 슬라이드로 캐러셀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자극받을 만한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캐치해서 문장으로 탁탁탁 잘 자극적으로 뽑아내는 것 같거든요. 마치 되게 강렬한 인스턴트 음식처럼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 네. 네, 그래서 그런 재능이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거였겠죠? 다 틀리셨어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아니 다 기분 틀리셨어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을 해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한테는 좋겠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공부하고 똑같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 반영을 시켜서 해온 것일 뿐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플레이북이 있고요.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제가 하는 수준의 퍼스널 브랜딩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라면은 웃으실 만한 정도의 쉬운 것만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쉽다면 쉬운 건데 네. 사실 특히 미국에서 오셔서 그런 게 더 강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네,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네, 일례로 우리나라 사람들 말버릇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있잖아요. 지금 드시는 음식 맛이 어때요? 이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 맛있어요라고 말 안 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 가서 여기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날씨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고? 좋다고 말해야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약간 한 스텝 빠지는 느낌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이거 좋아요, 맛있어요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약간 자신감의 약간 결여? 네. 약간 그렇게 느끼는데 제이님은 그 카메라에다 대놓고 그냥 야 너 야 게이샤 사이 새끼들아. 네가 뭐 커피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그라인드 그딴 거 쓰고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말로 바꾸자면 네네, 네. 그게 굉장한 자신감과 표현력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가지게 키워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감 있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표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저한테 갖게 하셨지만 그 자존감 안에는 틀렸으면 틀렸다는 걸 빨리 수용하고 고쳐 나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도 반영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고 틀리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그건 바로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면 죄송하다고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죄송할 필요가 뭐 있나요? 틀리면 틀린 거지. 그리고 그래서 고쳐서 제대로 된 옳은 길과 옳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면은 죄송하다는 말은 가식적인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사적으로도 몇 번 뵀잖아요. 이런 네.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또 제 스타일이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는 그냥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자신감,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주셨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얼른 인정하고 그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단지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네네, 맞아요. 미국에도 다 그래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뭐 표현 이런 거는 좀 더 과감할 수 있고 한데 실제로 이 커피 어떤 거 이거 이 커피 어떠세요? 커피 맛있어요? 라는 말을 건네면 I think it's cool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죠. 그런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사회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건가 사람들을? 그게 사회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사회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할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처음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잃을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한 멘토분이 저한테 말을 해주셨죠. 너같이 잃을 거 없는 애들이 꼭 잃을 거 많는 줄 안다고.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세요. 되게 그래서-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리시는 것들 중에 커피에 대한 얘기, 그라인더 브루잉에 대한 얘기, 뭐 드리퍼에 대한 얘기 많은데 그 중에서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이님 포스팅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팬인데 저도 호스피탈리티 얘기가 진짜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럼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그러니까 제이님의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특별한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즐기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한 잔에 7-8천 원 하는 뭐 4천 원짜리 스페셜티 커피도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매일매일 즐기실 수 있는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소수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사람들과 이것을 매개체로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을 하려면 일단 친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환대라는 거랑 친절한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친절하다라는 것은 그냥 교육을 주입식으로 시켜서 시스템을 통한 친절도 있고요. 환대라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환대를 제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 본인이 정말 환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환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산업이 커지려면은 우리는 환대를 최우선시하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나.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산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조차도 저희 집을 개방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들이 편안한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들이 소통을 할 때 있어서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야 하고 내 피부 색깔이 뭐건 종교가 뭐건 정치적 성향이 뭐건 그게 무엇이 됐건 어떤 커피를 좋아하건 다 떠나서 이 자리만큼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공평한 인간들이고 서로의 인격체를 존중받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환대를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로 설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이 가진 힘을 믿어요. 커피 맛, 커피 품질이 가진 힘보다 커피를 전달을 해주면서 제공할 수 있는 환대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기가 네, 스페셜티 커피의 특별한 향미고 뭐 어떤 마우스필이고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걸 즐기는 그 과정과 환경,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훨씬 네. 더 주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요, 네. 스페셜티 커피가 특이한 향미가 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는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가 그런 캐릭터를 가지게 되고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스페셜티 커피는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원래 이렇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원래 이래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도 원래 이런데 이래서 특별해 라고 원래 이런 것을 특별하다라고 계속 전달을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 이거를 호기심을 가지고서 와주는 사람들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일단 우리 눈앞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너무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페셜티 커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스페셜티 커피의 방식만을 너무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은 환대. 환대라는 거는 친절함과 다른 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환대를 정말 하려면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케어를 하고 신경을 써야지만 환대를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대를 제가 대표님하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드릴 때에도 이거는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기뻐할 만한 선물이 이겠구나 라는 것을 대표님과 가져왔던 교류들을 통해서 환대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환대 관련된 책 중에 Unreasonable Hospitality라는 책이 있어요. 윌 구자라라는 뉴욕에 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나온 대표가 쓴 책인데 그 책 안에 있는 예시를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그 책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손님들이 이런 정말 초고급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이 뉴욕의 멋진 뷰를 보면서 즐기는 것도 정말 좋지만 사실 진짜 뉴욕의 에센스 정말 뉴욕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음식 뉴욕을 대표하는 음식은 핫도그가 아닐까? 그 대화를 직원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 직원이 캐치를 하고 여기서 그 직원이 캐치를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노 대표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듣겠습니다. 핫도그. 핫도그. 그 얘기를 들었다. 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뛰어나가서 그분들이 식사가 마치기 전에 뉴욕 핫도그를 사와서 제공을 해드려요. 뉴욕 핫도그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제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셰프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메뉴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만드시는데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대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활용을 해서 나가서 핫도그를 그 테이블에 서브를 합니다. 그 테이블에 핫도그를 서브를 한 그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손님들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감동이죠. 그 레스토랑을 절대 그 경험을 그 저녁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죽어서도 못 잊을 수도 있어요. 죽어서도 못 잊으면 사고 아닌가? 망자는 빨리 보내드려야지 천국에서 안식을. 그래서 그런 게 환대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런데 그쵸. 제가 잘 들어주세요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캐치를 했다고. 직원이 캐치를 했다고. 직원을 캐치를 하려면요, 우리는 소비자들의 집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들이 몇 요일에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안경 색깔은 어떤 건지, 안경의 브랜드는 어떤 건지, 옷을 입을 때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누군지, 그런 게 환대인 거예요.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우리는 소비자들의 일상 안에서 돌아가는 것에 집중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스페셜티 커피는 이런 거예요. 이건 게이샤여서 맛있어요. 이거는 핑크 버번이어서 맛있어요. 이거는 뭐여서 맛있어요. 라고만 우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산업은 나한테 어떤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를 존중해주는 공간이구나. 그게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셨던 커피 경험이 훨씬 더 짜릿하고 오래 그럼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이거를 우리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젊은 바리스타 분들이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어려서 와인바에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그때 저희 매니저가 요구하는 건 그거였어요. 손님들 계속 관찰해. 물 조금 줄어들, 물 계속 따라드려. 와인잔 비면 와인잔 계속 따라드려. 테이블에 뭐 입 닦은 휴지 있으면 얼른 치워드려. 그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저분들 되게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연인 간의 달콤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물을 따라주면 방해하는 거 아닐까? 휴지 치우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대화 흐름이 끊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 개입하지 못하는 게 더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프라이빗한 어떤 룸에 있는 게 아니라 퍼블릭한 홀에 있는 거고, 자기들만의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권리를 누리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입해도 괜찮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런 서비스 업장을 손님으로서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개입해 주시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전혀 무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나한테 계속 뭔가 관심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카페를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리스타 분들은 난 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분들은 난 내 일을 한다. 그냥 여기에서 딱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주문을 하고 커피를 고르고 친절하게 커피를 내려주시고 커피 전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나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이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스피탈리티에 많이 공감했던 이유가, 호스피탈리티가 친절이 아니라 친절을 아우르는 엄청나게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서 손님이 느끼는 모든 감각에 긍정성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 아닐까. 근데 관찰과. 호스피탈리티는요, 그렇게 네.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호스피탈리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아직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호스피탈리티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 부적응자도 갖다 놓고 교육을 하고 돈을 주고 너 이렇게 행동을 해.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야.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얘기해. 사람들이 갈 때 안녕히 가세요 얘기해. 그리고 테이블에 가가지고 어떤 멘트를 건넬 때는 즐거워해. 아니면은 뭐 웃음을 띠고서 전달을 해.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환대는 누구나 하지 못해요. 환대는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대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환대는요, 남이 행복할 때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우리를 그들이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진정 어린 환대를 말하는 거죠. 진정 어린 환대. 네. 저는 진정 어린 환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멋든 환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몰 토크가 환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환대 아닙니다. 스몰 토크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을 한마디도 건드지 않고 엄청난 환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환대는요, 우리가 어떤 한 액션을 취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액션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걸 제공해줌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만 환대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대는 그래요. 주는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야만 환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스페셜티 업계에서 환대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도 제가 조금씩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환대를요 레스토랑에서 배웠어요. 굉장히 붐비는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코랄이라는 토리스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배웠어요. 동양인이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그랬나 보네 하는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같이 키도 멀대같이 크고 한국인인데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일한다? 말도 안 돼요. 다 남미 계열들 멕시칸 히스패닉 사람들만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잘하는 서버였어요. 증거 자료 있어요. 다 보내드릴게요. 좋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한테 정말 최고의 환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최고의 환대를 보여드리면서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팁을 더 주겠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시 와서 찾아주고 나라는 제이라는 서버를 찾아주겠지. 그래서 난 잘해야 돼가 아니라요, 내가 이걸 해주면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제가 말한 거예요. 남들이 행복함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사람들만 환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다 티가 나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팁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제 레스토랑 안에서 제 구역 안에서 제가 관리하는 테이블들에 앉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술을 너무 처먹어가지고 팁을 주는 거를 까먹고 가는 손님들조차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 있죠, 다음날 와서 저한테 팁으로 각 100불씩 주고 가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서. 토리스트 타운인데 토리스트 타운이라는 거 한 번 오고 떠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놀러 다니고 다음날 바로 어디 가야 되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팁을 건네준다니까요. 그만큼 감동이 컸던 거지. 그쵸. 술 깨고 나서도 기억할 정도로. 근데 그거는 정말 그들이 행복함으로 인해서 제가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팁이 올 거다, 그러니까 쟤네들 가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내려올 건데 나한테 돈 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면은 절대 그런 팁 받지 못해요. 오케이. 어떤 호스피탈리티인지 이제 네. 알겠고, 근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어요. 호스피탈리티는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 이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네.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스페셜티 카페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개념조차도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의 그 환대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그런 업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쵸.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 네. 탓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들 탓인 줄 알았어요. 그들 탓인 줄 알았고 그들을 정말 많이 비판했고 그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근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요.
호주라는 나라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들과 한국에서도 다르듯이 그게 어느 게 다르냐면요. 스페셜티 커피가 너무 좋아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알바일 뿐인 건데 단순히 알바인 뿐인 사람들을 왜 데려와서 사용을 하냐고요. 환대를 원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할 거면서 그들에게는 환대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산업 안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환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는요. 정말 그들의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고 환대를 배웠던 레스토랑에서는요. 저는 음식을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음식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나갈 때까지를 정말 잘 케어해 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손님들과 음식점이고 술도 팔고 그러기 때문에 교류할 접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스페셜티 커피 카페에 가면요. 바리스타 분들은 주문도 받아야 돼요. 샷도 뽑아야 돼요. 샷만 뽑나요? 밀크도 쳐야 돼요. 스팀도 쳐야 돼요. 스팀을 뽑나요? 라떼아트도 해야 되고요. 필터 커피도 내려야 되고요. 배치브루도 준비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요. 근데 매출 보고도 해야 되고요. 하루 종일 계속 한 번 아침에 세팅을 잡아놔가지고 에스프레소 맛이 안 변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바꿔야 돼요. 바리스타라는 직업은요.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끽해야 저희가 손님으로서 갔을 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접점이 기회가 2번이거든요. 많으면 3번, 많으면 4번. 어떻게 해야 4번이냐? 첫 번째는 들어갔을 때 주문할 때, 두 번째는 음료 받을 때, 세 번째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달라고 그럴 때, 네 번째는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 끝이에요. 4번이란 말이에요. 이 4번 안에서 저라는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을 했던 사람은 계속 교류할 수 있고요. 아, 소스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소스 갖다 드리고, 음료가 떨어졌는데 음료 리필해 드리고, 술을 더 드실 때는 술을 더 주문 받고, 디저트 필요하시면 디저트 드리고, 생일이라네 생일 케이크 들고 오고 마리아치 밴드 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하게 하고 그런 걸 할 수 없는 구조가 카페예요. 근데 그들에게 저희는 카페에서 그런 그들에게 미슐랭 스타의 환대를 바라고 있는 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바리스타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바리스타 분들이 그냥 주문만 받고 커피를 제공해드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라는 음료 안에서 최고봉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가면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냥 물이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라 스틸로 드릴까요? 스파클링으로 드릴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저희를 케어를 하네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따뜻한 타올을 건네줘요. 그리고 타올에는 또 향수를 뿌려놨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와서 리뷰 쓰고 대단했다 하는데 스페셜티 커피 카페에서는 정작 바리스타 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환대의 접점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교류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하는 팝업들에 오셔서 제가 내리는 커피를 드시면서 제 앞에서 바에 앉아서 저랑 교류를 하면서 제이는 환대를 정말 잘한다라는 평판이 있어요. 가짜 평판인 거예요. 그거는 그 가짜 평판을 가지고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상업적인 공간 카페에 가서 그 바리스타 분들이 저랑 똑같이 환대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됐다.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손님 응대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능이 낮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남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humility가 겸손해서 내가 남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거 낮춰 말하고 제가 노재승 대표님 앞에서
뵐 때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산업에서 영향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맨날 굽신굽신거리고 뭐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 생각보다도 더 위에 놓고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환대라는 것,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서의 환대, 지금 이 포맷을 비판하고 조롱을 하는 거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유튜버들이 그리고 저 같은 커피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팝업하면서 친절하고 스몰토크하고 환대는 가짜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있는 환대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는 환대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접점을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눠가냐고요. 미쳐 날뛰는 카페에서 사장이 무책임하게 직원을 2명만 두고, 원래는 5명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카페인데 2명만 두고 니네 해봐 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환대를 바라냐고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란다면은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왜 불가능한 공간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강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는 그런 공간이니까 카페에서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스피탈리티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왜 없을까요? 교류하는 접점이 없다고 해서 환대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퍼를 팔면서도 환대를 해요. 음.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전 드리퍼 하나를 팔면서도 환대를 해요. 가격 책정, 소재, 드리퍼와 다른 드리퍼의 베이스와의 호환성, 필터의 다양성, 사람들이 이 드리퍼를 사용해서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환대예요. 제가 열심히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환대라고요. 그 사람을 존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바리스타가 대화를 통해서 환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바리스타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한테로만 환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카페라는 공간을 전체로 놓고서 환대를 받으려고 시각을 바꿔보면요, 카페라는 공간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점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리스타와 나와의 교류가 환대라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차를 할 때 차를 가지고서 가야 되는 거냐면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주차를 하기 얼마나 편한지, 주차장에서 카페로 걸어오는 공간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장약밭인지 흙탕인지 아니면 깔아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쓸어서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지, 그런 것도 환대인데요. 커피를 심지어 에라이 모르겠다, 에스프레소 세팅 안 해, 왜 해? 그냥 내려, 뭐 나오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신선한 원두 써가지고 크레마 나오고 이거 주면 되는 거지. 그러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는 카페들 많지 않거든요. 정말 많이 신경 써요. 소비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환대예요. 그런 것들이 환대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나와 바리스타의 1대1 관계, 주문을 하고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떤 거 준비해 드릴까요? 항상 드시는 걸로 드릴까요? 항상 드시는 걸로 드릴까요? 그거는 환대일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더 기억해주고 기억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교류를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소통을,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자체도 환대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바리스타분들이 힘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몰토크 못하고 나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환대를 못하는 바리스타여서 나는 쓰레기여서 나는 바리스타로서의 자격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유, 설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믿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소극적이고 근데 그렇지 상대적으로 않다는 굉장히 그 상호작용을 잘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다면 난 왜 저걸 맞아요. 못할까? 근데 할 수 그렇지 있겠지. 않다는 거예요. 네. 바리스타로서 이런 것도 환대예요. 제가 화장실에 가요. 바리스타인데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좀 더러워요. 살짝 치우고 나오는 거. 치우고 나와요. 그럼. 네. 치우고 나오고 화장실 휴지가 없네. 휴지를 갖다 놔요. 그런 거가 환대예요. 그럼요. 꼭 보여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고객님이 뭐 리뷰를 쓸 수도 있죠. 와, 내가 카페 어디 카페 가봤는데 내가 포어를 카페에 가봤는데 포어를 카페 화장실 진짜 깨끗하더라. 너무 쾌적해서 좋았어요. 다른 카페랑 다르네요. 화장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포어를 카페 또 갈걸요. 그럼요. 환대예요. 네. 화장실 치우는 것도 환대고요.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걸어오는데 바닥에 뭐가 있네?
이거를 내 공간 안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겠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지려 쓰레기 집어가지고 버리는 것도 환대라고요. 우리는 환대를 재정의해야 돼요. 스페셜티 커피를 재정의해야 되듯이 우리는 환대를 재정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리스타 분들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긍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스페셜티 커피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의 역할이고 카페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몫이에요.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나요, 바리스타 분들? 그래요? 그럴 수도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위축 안 된 분들도 있죠. 갑자기 수습? 아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그 책임감이라던가 맞아요. 더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도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쳐도 뭐 대화 한 번 안 나눠도 내가 여기 머물다가 커피 받아서 뭐 예를 들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그냥 넘버링 돼 있는 거 받아가지고 가져갔는데 네네. 머물다 갔는데 추운 날 굉장히 따뜻하더라. 의자가 굉장히 깨끗하더라. 뭐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내가 경험했던 손으로 댔던 눈으로 봤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더라. 네. 30분 머무르고 나온 경험이 좋았다. 네. 이거 자체가 환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환대는 정말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줘야 되고 스몰톡 해줘야 되고 뭔가 관심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자꾸 표현해야 되고 이런 강박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수습? 처음 만날 네. 때 처음 손님이 들어올 때는 웃어야죠. 그럼요. 예, 그거는 기본인 거고. 근데 예. 그 기본 못하는 근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예. 다가 아니고 제가 팝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게스트 바리스타 때 저는 항상 웃고 있어요. 대부분. 왜 항상 웃고 있냐면요. 전 2시간만 한번 하고 집 가면 돼요. 8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2시간 동안 웃고 있어도 안면마비 올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8시간 동안 매일매일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 미소를 계속 띄우고서 샷을 뽑으세요. 미소를 계속 뽑으시고 청소하세요. 말이 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붙여야지. 테이프를 붙이고 일을 해야지. 조커처럼.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거예요. 그럼요.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맞아요. 자기가 뭔가에 집중할 때 커피 내릴 때 약간 인상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일들 그 서빙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힘든 사건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막 터져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무 중에 그 연락 근무 받았구나. 중에 연락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빙을 하고 있던 테이블들에게 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분을 표현하거나 그 이러면 기분을 안 되죠. 표현을 하면은 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호스피탈리티 주제 하나 던져드렸는데 정말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제이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탁탁 우리 앞에 나올 때 항상 그 주장이 굉장히 선명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걸 또 말로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에도 그게 자연히 잘 드러나고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주장이 강하고 선명한 분들은 또 반대로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악플도 많이 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좀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엄청 많아요. 오늘도 또 찍힐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보시면서 악플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플 달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진짜 채널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저한테도 괜찮고. 예. 저는 그런 분들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네, 악플을 달아주시지 않으면은 피드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드백을 받지 않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렇죠. 예.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어떤 글을 올릴 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글을 올렸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물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강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강하게 표출을 했을 때에 많은 악플이 달렸고 친구들도 많이 잃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저는 다듬어지고 있죠.
다듬어진다는 게 사람들이 나쁘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사실 악플은 많이 안 달려요. 저는 신기하게 악플이 많이 안 달려요. 악플이 달려도 그냥 이거는 악플도 아니고 이건 그냥 딴지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웃긴 것들. 근데 간혹 정말 악플이 달리면은 저는 그걸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느꼈을까? 제가 말한 겸손이에요. 이 사람이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보 새끼. 짜증나 이 새끼가. 예. 그러고서 그냥 그러고서 지나가고 제가 하는 말 계속하면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겸손함, 제가 노력하는 겸손은 그런 악플이 달렸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 관점에서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보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알아보는 과정을 가지는 거 그게 겸손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악플들이 달리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이킴을 대표하는 그 슬로건이 있죠. 뭐죠? 아마 Buy the Geisha. Buy the Geisha. 네. 게이샤를 사라. 네. 이건데 게이샤를 파는 사람도 아닌데 Buy the dripper, buy the UFO, buy the 저희 필터 새로 나왔어요. 사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왜 Buy the Geisha인 거예요? 게이샤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게이샤를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게이샤만큼 다양한 향미를 가진 커피가 아직은 없잖아요. 이 이상으로 다양한 복합성이 있고 화려하고 예. 그런 커피가 없잖아요. 뭐 화려하다라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려하다라는 표현은 게이샤라는 것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좋은 표현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다채로워요. 굉장히 다채롭다. 다채롭고 그 다채로움이 직관적으로 저희가 관능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맛이 나네. 와 진짜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건 직관적인 맛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지 화려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게이샤 나무들에 저희가 뭐 금장식을 해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게이샤는 네. 화려하진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다채로운 향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로스팅 잘 하면 로스팅 망하면 뭐 답 없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이샤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샤를 사라. 그리고 게이샤를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맛들을 즐겨보았으면 좋겠고 처음 게이샤를 접했을 때 처음으로 먹어본 게이샤에서 진짜 이 플로럴을 느꼈던 기억을 전 아직도 하거든요. 언제예요 그게? 2019, 2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 라 물랄라라는 게이샤. 근데 신기한 게 에스메랄다 프라이빗 컬렉션은 그 전에도 마셔봤어요. 네. 훨씬 전에도 마셔봤죠. 근데 프라이빗 컬렉션이었어요. 저는 먹었던 게. 근데 막 감흥이 이렇게 막 세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딱 와 플로럴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콜롬비아 라무렐라 게이샤였어요. 블랙 앤 화이트에서 소개했던 커피였고 가격도 저렴한 게이샤였는데 그 컵을 잊지 못해요. 그 컵을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커피들을 경험해 왔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랑 물이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도구고 추출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 원물이란 말이에요. 원재료 하나. 그래서 원재료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이 문화에 장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업화된 커피, 로부스타 커피와 우리가 하는 스페셜티 커피, 아라비카 품종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름이 품질이 굉장히 큰 다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 품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품종이 게이샤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얘기해도 게이샤는 고급인 걸 알잖아요. 비싸다는 걸 알잖아요. 커피 업계 안에서는 누군가 정말 차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람보르기니 얘기하면 비싼 거 알듯이 똑같아요. 그냥 게이샤라는 것을 저는 원재료에 더 집중을 해주세요라는
수단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게이샤를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상징적인 슬로건으로 맞아요. 재료가 중요하고 좋은 네. 커피를 드세요. 뭐 네. 이런 거죠. 맞아요. 아, 오케이. 재밌어요. 제이님하고 얘기하면. 진짜 이야기꾼이야. 달변이고 정말 재밌어요. 예, 듣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너무 재밌게 하니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드리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커피를 좋아하는 거랑 산업에서 유통되는 도구를 만드는 거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도구를 뭐 만들고자 꿈꿨던 분들은 많이 계실지 모르나 그게 실제로 실현되고 이렇게 UFO처럼 잘 유통되는 제품으로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길인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필요해서 했죠. 스페셜티 커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머타루라는 월드브로스컵 2등을 한 분이 제 프로토타입으로 2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요가 생겨났고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은 3D 프린팅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공장을 찾으러 다녔죠. 그래서 공장을 찾으러 다녔고 결국 공장을 찾았고 이거를 양산 제품으로 생산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를 한 플랫폼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렸고 저라는 사람을 알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그럼 얘가 만드는 제품은 뭘까? 라는 호기심이 하나씩 찾으셨죠.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제 약간 굿즈 같은 개념으로도 많이 팔렸어요 사실. 실제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UFO 드리퍼를 쓰는 거는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작아요. 그만큼 회사가 작은데 인스타그램이랑 이제 뭐 국제적인 활동을 제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가 엄청 큰 회사처럼 보이는데 저랑 직원 하나 둘이서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고 유통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네. 어디서 이걸 수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수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배웠고 생산을 해보세요라고 생산을 해야 되니까 또 생산하는 방법을 배웠고 전부 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맨땅에 헤딩도 아니에요. 이거는 맨땅에 그냥 진짜 다이빙을 하면서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이걸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정말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저도 2년 전 제 사진을 보면은 정말 그때는 어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늙었어요. 29살짜리가 42살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 근데 저는 만 29, 한국 나이로는 31인 거죠. 네, 한국 나이로는 31일 거예요. 저도 41살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저도. 예. 죄송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그거나. 그럼 만드는 과정은 어때요? 이거 설계하고 좀 3D 프린팅 해보고 네네. 도면 공장에 보내서 사출 공장에서 네. 딸깍하면은 배송이 딱 오나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딱딱하면 배송이 와요. 그 정도로 이제는 쉬워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근데 그 딸깍까지 가는 데의 과정은 험난할 수 있죠. 처음에는 제가 공동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비즈니스의 엔지니어였어요. 네. 저는 기획을 했고 같이 제품 개발을 했고 마케팅을 했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가게 됐는데 다른 이제 가족 사업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큰일 났네. 그럼 이거 도면은 누가 그리지? 엔지니어링은 누가 하지? 라고 해서 아 진짜 이제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는데 알아보니까요 저렴해요. 이 용역을 주는 게. 네. 이거를 외주로 맡겨서 이제 저랑 같이 상의를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이 도면을 그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UFO 드리퍼는 사실 복잡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려주시는 데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서 하고 있죠. 오늘도 신제품 개발을 지금 저희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도면을 받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소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3D 프린팅으로 엄청난 테스팅을 해봐요. 정말 믿지 않으실 만큼의 테스팅을 해봐요. 정말 다양한 필터들과 다양한 커피들과 다양한 그라인더들을 사용을 해서 테스팅하고 기록을 하고 로깅을 하고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은 구축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품 설계를 하고 테스팅을 하고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생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금형사출이라는 게 몰드를 만들어요. 플라스틱 제품들이 플라스틱 만들기 쉬워 뭐 이렇게 마술봉 한번 딱 돌리면 이게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만들어서 주입하면 맞아요. 금형 몰드라는 게 있어요.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틀이 있고 관이 있고 이 관은 데펴요. 네. 굉장히 뜨거운 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으로 플라스틱 비드, 구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녹여서 이 금형사출 몰드 안에다가 넣고 엄청난 압력을 가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쭉 주다가 식혀서 몰드를 딱 떼면은 제품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품이 나오고 나서 후가공 처리도 또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QC 작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박스도 만들어야 되죠.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런 단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과정들이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드리퍼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good luck. 너도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도 뭐 돼봐라 이건가요? 아니요, 저는 알려드려요. 저는 아, 저한테 공장 어디에라고 하면 전 다 알려드려요. 왜냐면 제 선배들이 하나도 안 알려줬거든요. 아, 근데 그 선배들이 하나도 안 알려준 이유가 제가 다 해먹을까봐, 제가 그들의 밥줄을 끊을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안 알려주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드리퍼 만드시고 싶으면 제가 공장 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네, 지금도 그 신제품 개발 뭐 말씀하셨는데 네. UFO 드리퍼가 지금까지 버전 1, 2, 3 그다음에 세라믹 버전 이렇게 나왔죠? 네 맞아요. 전 세계로 팔린 거고 네, 월드 브루어스컵 챔피언십 준우승, 작년 준우승, 올해 우승자의 드리퍼이기도 하고 재작년 준우승, 재작년 준우승. 작년은 10등. 음, 네, 아니다. 네, 그리고 올해 우승, 2등, 10등, 1등 이렇게 죠. 네. 전 세계로 파셨으니까 네, 보니까 무슨 제가 요즘에 제이님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뭐 칠레에 있는 인스타그래머도 UFO 쓰고 있고 뭐 저기 어디 동남아에 있는 인스타그래머, 유럽에 있는 다 세상이 UFO로 돌아가고 있더라고.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얼마나 파셨어요? 저 밖에 롤스로이스 그 운영할 정도? 그 정도 파신 거예요? 모형 차도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아닌가? 저는 10년 된 중고차 타고 다니고요. 아 그래요? 판매 수량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은 한 10,000개는 넘게 팔았죠. 10,000개. 만 개는 넘게 팔았어요. 근데 막 수만 개씩은 아직은 아니에요. 만 네. 개는 확실히 만 개는 확실히 넘었고 수만 개는 아직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판매된 맞아요, 단계는 맞아요. 아니네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보니까 항상 품절 상태야. 그게 품절인 이유가요. 물량이 물량이 없는 건데 네. 물량이 왜 없냐면요. 생산을 하려면 이게 돈이 있어야 돼요. 네. 펀딩이 필요하다. 펀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은 회사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천천히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가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가 너무나도 활성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다 UFO 쓰는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카페만 돌아다니셔 봐도 얼마 없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하리오가 왕이지.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업계에서 매거진을 하니까 새로 나온 도구들, 제품들 소개하고 이런 게 제 일이라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뭐 하리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칼리타가 있었고 뭐 오리가미라든지 브리스타라든지 이렇게 드리퍼가 뜨문뜨문 하나씩 나오고 시장에 나올 때가 있었고 한때는 야 이렇게 많은 드리퍼가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네 할 정도로 아무래도 이 필터 커피가 산업이 커져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시중에 너무 많은 드리퍼가 지금 막 난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일조를 하고 계신 거고 엄청난 일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엄청난 일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만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페셜티 커피를 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만들기 싫었어요.
왜냐면 제 테이스팅 세션에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야 이 드리퍼 새로 나왔다는데 사도 돼?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추출의 원리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커피를 좀 더 좋은 걸 사시고요. 드리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드리퍼에 필터를 달한 거를 써보시고요. 제발 쓸데없는 제품들에 돈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가 계속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UFO를 처음에 같이 창업했던 지금은 같이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드리퍼를 만들재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드리퍼를 왜 만드냐. 너가 드리퍼를 만들면은 하리오랑 오레아보다 더 나은 드리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진짜 쓸데없는 거고 부질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한테 더 달래요. 드리퍼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드리퍼에 대해서 저처럼 연구해본 사람이 없다. 제가 드리퍼가 수십 개예요. 진짜 수십 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가 수십 개가 아니라 정말 종류가...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소스도 활용하고 싶고 얘가 알고 있는 건 뭘까라는 거에 궁금해서 저한테 그러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문만 구하고 도와주는 형태였는데 이 UFO 드리퍼의 키 핵심적인 부분들이 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저한테 같이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트너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전 드리퍼를 정말 만들기 싫었어요.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이거는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냥 시중에 다 나와 있는 다들 하는 플랫 바텀 드리퍼, 다들 하는 코니컬 드리퍼 모양 조금씩 다르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코니컬 드리퍼이지만 추출 양상이 다른 코니컬 드리퍼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뒀고 아 그래 이거는 유의미하다. 이거는 해도 괜찮겠다. 이거는 시장에 소개를 해도 이거는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출에 대한 방식을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자라는 설득을 당했습니다. 업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최근에 개발된 굉장히 사람으로 치면 어린 나이에 드리퍼란 말이죠. 맞아요.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딱 2년 됐죠. 근데 브러스컵 벌써 세계 챔피언과 준우승 뭐 이렇게 배출할 정도로 대회랑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브러스컵 챔피언인 와타루 이다키상이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딱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어떻게 그분한테는 제공을 하시게 된 거죠? 스폰이었나요 이게?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있어요. 실제로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운이죠. 그런데 와타루가 제 드리퍼를 사용하게 된 것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거는 전략적이었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저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이런 거 만들고 있다. 우리 왜 이런 거 만든다라는 걸 올렸고요. 그거는 물론 지금은 다 지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올렸으니까 와타루가 인스타그램에서 스크롤링을 하다가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와타루가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나 일본 브로스컵 파이널리스트인데 일본 브로스컵 파이널에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건 절대 우리가 개발 시간 때문에 못 맞춰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을 한다면 월드 때 쓰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해줄 테니까 연락해라. 2주가 지났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야 나 와타루 기억해? 나 우승했어. 그래서 이제 내놔. 네 내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놨죠. 네. 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들이 해오는 행보도 정말 싫었어요. 새로운 드리퍼 나오면 이거 새로운 거예요. 이 새로운 드리퍼가 이래서요. 이래서 내가 우승해야 돼요. 와. 그걸 마치 이제 자기 우승을 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나 그쵸? 이유처럼 써먹는 그래서 느낌. 너무 싫어서 와타루한테 다 팔았어요. 배송비도 스폰 안 받았고, 하고? 스폰 안 했어요. 싹 다 팔았어요. 야 그래도 일본 브로스컵 챔피언이면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는 싫었어요. 너무 혐오했다니까요. 이 드리퍼 장비를 통해서 이거를 이유로 사용을 해서 그리고 저는 월드 대회에서 그리고 내셔널 대회에서 제 드리퍼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가 아니라요. 어차피 내셔널 대회 보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심지어 월드 대회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밖에 없어요. 그쵸? 업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업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월드 대회를 봐요. 진짜 대부분의 바리스타분들은 대회라는 거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대회에 나가고 우리가 대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관심이 있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회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면 대회에서 사용을 한다는 건요. 대회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도구를 제 거를 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신뢰를 얻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회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면 와타루는 프로토타입이나 뭐 이런 걸 개발 과정을 보고 컨택이 와서 이제 쓰게 된 거고. 맞아요. 그럼 올해 우승한 말레이시아의 그 나스자파 네. 선수는 스폰하신 거예요? 나스는 스폰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 나스는 처음부터 스폰한 게 나스라는 사람을 스폰한 건 아니고 제가 인도네시아 브로스컵 챔피언 중에 존 크리스토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친구 하나 이 나스라는 애를 코칭을 하는데 좀 지원이 필요하다. 전 무조건 지원해줘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무조건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 어느 대회에 나가는데 드리퍼가 7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대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 대회에 참가비가 30만 원이 넘어요, 한국은. 근데 거기에다가 드리퍼도 3개 필요하고 최소한 4개는 있어야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대회를 제 드리퍼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내셔널 레벨에서는 50%를 할인해드리고요. 그리고 월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다 지원해드려요. 대신 UFO를 무조건 써야겠죠. 그러니까 UFO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해드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나 선수인데 지원해줘 하면은 그건 아니죠. 나스도 모든 테스팅을 다 마치고 UFO로 내렸을 때 가전 커피 맛이 맛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대회에서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십에서 나스가 우승을 했고 네. UFO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UFO와 많은 인연을 맺게 되겠네요, 나스는. 네네. 저희가 글로벌 앰버서더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다녀온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스라는 사람이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이 이 커피 산업의 리더로서 스페셜티 커피의 앰버서더로서 어떠한 활동을 해갈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하고 정말 커피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나스를 곧 만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계기가 있겠죠. 카페쇼에 나스가 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페쇼에서도 UFO 부스가 예정돼 있어요? 뉴클리어스 커피 툴즈와 UFO가 함께할 거고요. 네. 그래서 뉴클리어스 커피 툴즈에서 나스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도 만나보실 수 있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UFO 드리퍼를 아직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신 분들조차도 네. 신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제품인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제품 쪽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못 드리고 UFO 드리퍼 지금 알고 계시는 80도 벽면각의 드리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드리퍼예요. 사실 커피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쉬운 드리퍼이지만 제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각도가 달라서 다른 필터가 호환도 잘 안 되고 접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대중적으로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커피를 드실 때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알아가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UFO 커피 툴즈가 되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아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브로스컵 챔피언십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 동시에 진행되는 카페쇼에서 이제 뉴클리어스 커피 툴스와 같이 부스에서 또 나스 자파를 만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나올 신제품도 예정되어 있고 네. 되게 바쁘시겠네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더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요. 선수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제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들에게는 내셔널 준비하시는 선수들에게는 또 할인 혜택도 준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제이님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인 것 같고 맞아요. 제이님도 유튜브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하시지만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대화를 나누는 동안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적도 있고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야 호스피탈리티에 지금 뭐 한 매 쳤나 왜 이래? 이 사람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또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또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약간 좀 여기에 깊이 묻혀놨던 게 울지 좀 말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음, 덕분에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UFO 드리퍼도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제이님도 한국에 잘 오셨고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커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 또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넓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MC LP 첫 번째 트랙의 주인공 제이킴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이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앞으로 만나고 싶은 게스트, 오늘 팟캐스트에 대한 시청 소감 등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욕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네,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TMC 팟캐스트 LP의 진행자 노재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